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사 넘어갈게요. 예. 이 한국사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한국사에 뭘 봐야 되냐. 예. 이걸 좀 보면,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통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통론을 밑바닥에 깔고, 거기에 이제 교과서하고 구특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국정 7차 지도서 있죠?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셈 같은 경우에 구포셈과 신포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문제 나왔던 걸 발췌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편이나 그 다음에 한길 같은 것들은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책들을 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생각하는 책들 다 읽는 것보다는 몇 가지 이렇게 한정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너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역교동보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책을 한정시켜서 명확한 데 나와갖고 맞춘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의 거는 그냥 틀리시면 돼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고사 부분을 들어갈게요. 보통 이제 상고사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때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다보다 조금씩 나왔는데 최근엔 거의 안 나왔어.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래서 주관식 체제로 넘어가면 상고사 문제 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갖고 상고사 부분 특히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힘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 뭐냐면 삼국지 위지동의전 있죠. 요번에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 그 사료가 나왔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고대사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석기, 신석기의 청동기 시간에 뭐가 있을 것인가, 유적지, 유물 이런 것들 달달 외우시면 뭐냐면 다음에 또 떨어지고 똑같이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상고사 이제 좀 볼게요. 그 1번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로 모비우스 학설 뒤엎는 유물이 추토된 곳은 너무 쉽죠? 전곡립. 네.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전곡립은 연천에 있는데 연천 전곡립 유적지 맨날 문화제 구석기 유적지 문화 축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곡립 유적지인데 모비우스 가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인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인도 동쪽에서는 주로 집게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그 서쪽에서는 주목도끼 문화권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전기 구석기 문화를. 근데 이게 모비우스 가설인데 학설인데 이게 깨지게 된 게 전곡리야. 그래서 전곡리에 이제 그 한탄강 있죠? 그쪽에서 그 뭐냐면 미국 병사가 한국인 여자친구 데리고 놀다가 우연찮게 주목도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병사가 그냥 일반 병사였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사람이 고고학을 이제 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 돌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은 서울대학교에 이제 연락하면서 발굴되면서 이게 뭐냐면 전공 유적지에서 최초로 그 인도 동쪽 지역에서 그 뭐냐면 양날집게 그 뭐죠 아슈리안 그 뭐냐면 주목도끼가 발견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곳곳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전곡 유적지는 상당히 중요한 유적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루봉 동굴 같은 게 있는데 이 두루봉 동굴은 이제 그 중기층하고 이제 후기층 이렇게 이제 크게 발견됐는데 중기층에서는 하덕자리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층에는 그 어린이 2명의 완전한 뼈가 발견됐어. 이걸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해요. 흥수아이. 네. 그래서 그 흥수아이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흥수아이의 그 중간에 가슴 부분에 콧가루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한테 콧가루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잘 가라 그런 의미죠. 내세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 이게 이제 그 두루봉동굴 후기 구석기 유적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됐고요. 자, 구포리 유적지를 볼게요. 구포리 유적지는
구석기 중기에는 후기 유적지인데 좀 한경 북토에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파편석기라든지 맘모스 하석 이런 것도 있고 곳곳에 신석기와 청동기 유적도 같이 발견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포 유적은 구석기 중기 후기 유적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레네못 동굴 있어. 비레못. 네. 미레못이라고 예전에 오타가 적어놨는데 찾아보니까 비레못이라고 비레못. 네. 비레못 동굴에 이거 비레못 동굴은 어디냐면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의 중기 구석기 유적지죠. 4만 년 전의 유적지인데 요런 것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두루봉 동굴, 구포리, 비레목 동굴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굳이 나오자면 뭐만 나오냐면 모비우스 가설 있죠. 모비우스 학설하고 그 모비우스 학설이 깨진 유적지가 어디냐 그것만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돼 갖고 한번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거기 한문 해석 부분이고 총괄평가 1번. 답안 얘기네. 자, 1번 문제에 보면 그 밑줄 친 유적지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쓰고 이 유적지의 고고학적 의미를 20자 이내에 쓰시오. 이런 말인데, 자, 이 유적지는 한탄강 유역의 험마한 대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국 병사의 신고로 이렇게 처음 유적의 존재가 알려졌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유적지에서 사용했던 도구는 뭘까요? 아슈리안 주목토끼죠. 주목토끼.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 구석기 유적지들, 아까 말한 것처럼 집게와 그 다음 주목토끼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집게보다는 주목토끼가 더 발달된 거야. 집게는 그냥 그 뗀석기 제일 원시적인 거죠. 두 개의 뭐냐면 그 석기를 그냥 부닥쳐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주목도끼는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주목도끼는 어른이 이렇게 딱 지을 수 있는 그 크기거든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구상을 해야 돼. 디자인을 하고 나서 뭐냐 만든 거야. 생각을 해서 만든 거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발전된 토끼 형태가 도끼 형태가 주목도끼다. 그리고 집게나 주목도끼는 만능 도기죠. 만능 도구죠. 그래갖고 그 뭐냐면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중기 구석기나 후기 구석기 넘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도구에 한 가지 용도를 쓰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이제는 파편을 사용하죠. 그 몸돌보다는 그 몸돌 날이라 해갖고 파편을 사용해갖고 이제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전기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류하고 아니야. 우리 인류가 아니고, 이쪽, 우리는 사피엔스인데, 이쪽은 뭐야? 네안데르탈인이야.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예전에 그 다른 계통의, 인류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목토끼가 발견되면서, 무슨 학설까지죠? 모비우스 가설, 학설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발견하면서 이제 동아시아 각곳에 구석기 유적지, 전기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냥 사람이 일단은 의식이 생긴 뭐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머리를 통해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와 이제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 문제 풀어봤고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와 3번 문제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석기와 그 전후로 구석기, 청동기와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에요. 자, 여기 보면 2번 보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바르게 서술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별을 추소하고 빗사무늬 토기를 저장했다. 빗사무늬 토기까지는 맞아. 저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때 등장을 했죠. 근데 별을 추소했다는 건 틀리죠. 별을 추소한 것은 별을 사용한 건 언제? 청동기 시대 때. 그래갖고 이제 홍합리 여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발견되는데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후기 때 가서 이제 조와 피 같은 것들을 이제 재배를 하죠. 농경생활.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특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농경 문화와 정착 문화가 뭐냐면 후기 때 등장한다는 거야. 예전에는 수렵이라든지 이동을 했어요. 다만 이제 왜 신석기 시대냐? 우리나라는 석기를
간석기를 사용하고요. 토기를 사용했다는 게 신석기 시작의 어떤 지표죠.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신석기 문화의 어떤 거와 좀 특징이 다르다. 이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신석기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거주와 농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신석기 후기 때 들어가서 그게 가능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시옷과의 결혼을 통해서 족장세력이 강화됐다. 다른 시옷과의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조계혼이죠. 조계혼. 그러니까 구석기 때까지는 근친혼이 일반화됐어요. 같은 시족이라면 핏줄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근친혼하면 되게 애가 완전히 핀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주변의 다른 시족끼리 뭐냐 조계혼이에요. 결혼권을 통혼권을 형성해요. 그래갖고 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부족이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때. 예. 근데 이제 부족 안에서는 평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족장세력,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족장세력이 등장한 건 언제 때다? 청동기 시대 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족에서 부족으로 넘어간 건 맞지만 그 부족 안의 구성원들은 평등했고 다만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 영장자가 리더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로 이거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중국에서는 신석기 후기 시대 때부터 뭐였냐면 권력자가 등장해요. 예.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뭐냐면 평등이 깨지고 빈부 차이가 형성되면서 계급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알고 있는 형상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용산 문화나 이런 게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중국하고 우리나라 좀 달라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요. 가닥바퀴와 뼈바늘을 의복이나 kum을 만든다. 맞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닥바퀴나 이제 뼈바늘 가지고 실을 짜가지고 의복이나 kum을 만드는 그런 유적지가 이제 나타나게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어. 이걸 영원 불면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영원 불멸사상. 고인돌과 적석총을 축조했다. 자, 고인돌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큰 바위에다가 밑에 이제 뭐냐면 시체를 놔두고 하는 거죠. 예, 그걸 고인돌하고 적석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무지 무덤이에요. 예, 이거는 한자 표현하고 돌을 쌓았다는 거야. 주로 맥족이 많이 이제 하는 무덤 형태죠. 요거 이제 등장하기 시기가 청동기나 초기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신석기 유적지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답이 3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석기 문화부터 이제 신앙이 등장했는데,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나타났다. 맞죠? 애니미즘은 뭐예요? 보통 우리 애니메이션 한 거 아시죠? 만화. 애니메이션은 무생물에 뭘 부여하죠? 애니메이트. 생명을 부여하죠. 그래서 무생물에 생명을 있다고,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숭배하는 게 애니미즘이야. 애니즘. 자, 그 다음 샤머니즘은 무당이죠. 영혼이 있다고 해서 이 영혼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토테미즘인데, 토테미즘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곤토템, 호황토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뭐냐면 동식물을 숭배하는 게 토테미즘이죠. 지금 대학교에 보면 문장에서 토테미즘의 반영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동물 같은 거, 호황이,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신석기 문화. 네, 맞고요. 2번은 보면, 벼농사의 발달로 반달독화를 사용했다. 자, 요거는 언제 때일까요? 이건 청동기 때요. 청동기 때. 반달독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뭐야? 추수할 때 사용하는 거죠? 신석기 후기 때 조금씩 등장해서 청동기 시대 때 일반화된 것들인데, 되게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유적지가 뭐냐면 청동기 시대 때 농가 밭의 유적지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 때부터 본격적인 벼농사들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통적인 배삼인수의 측량이 형성됐다. 배삼인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산을 깔고 앞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는 거죠. 냇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하게 돼요. 특히 청동기 시대 때는 되게 산을 끼고 구중에 뭐냐면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청동기 시대 때는 잉여 생산물 등장하면서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이 생겨. 부족끼리. 전쟁이 많죠.
그래서 이제 방어 시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한호라든지 성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되게 평지보다는 어디로? 구릉 지역에 사는 게 제일 편해.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강계 수위 시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쯤 평야가 간척이 잘 안 됐어요. 다 늪지고 뭐예요? 다 우거지고 들판 갈대가 우거진 그런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시설이 안 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냇물을 받아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구릉지대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배삼인수 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그 풍수지리설만 생각하는데 원래 풍수지리설은 이제 중국에서 건너왔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자연풍수가 있었어요. 예, 그 자연 쪽으로. 왜냐면 인간이 살다 보면, 산을 끼고 바다 앞에 있으면, 강 앞에 있으면 살기 편하거든. 서울도 지금 살기 편한 곳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산 깔고, 앞에 한강이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의주 미송리, 경기도 하남 미사리, 당양 수양계인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의주 미송리는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야. 그래서 이제 그 의주 미송리의 대표적인 그 토기가 발견된 게 미송시 토기라는 게 있죠. 이 미송시 토기는 뭐가 있냐면 그 고조선 북방 경계선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유물이죠. 고조선에. 그래갖고 남방에는 그 미송시 토기가 아니라 뭐가 유명한 송공시 토기가 유명하죠. 송공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 미송시 토기나 송공시 토기나 민무이 토기의 일종이에요. 이게 민무이 토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민무이 토기의 그 아래에 여러 유형의 토기들이 있는데 그 지역명에 따라서 뭐 미송시 토기, 남방의 송공시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남방의 송공시 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도 보여.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떤 그 해석까지 가능하냐면 그 남방의 송공리 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갔다?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 미사리. 이 미사리는 많이 들어왔죠? 올림픽의 요트 경기장 거기 있는데, 자, 거기인데 그 요트 경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신석기 시대의 빗사무늬 토기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신석기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 수양계는 구석기 후기 때, 그 후기 구석기 유적지야.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물고기를 새긴 예술품이라든지 뗀석기 제작지, 그러니까 뗀석기가 나중에 보면 대장으로 이제 공장식으로 찍어내거든요. 이런 유적지가 이제 보여요. 그래서 미사리 제외하고는 미송리나 수양계는 각각 청동기 구석기 유적지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신석기 유적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4번 보면 이제 제가 편집을 잘못해갖고 2편에 거기 박스가 좀 위로 쳐져 있네요. 예, 좀 다음 판에 제가 제대로 할게요. 제가 혼자서 다 편집하고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고 오기가 좀 많아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4번을 보면 김 교사는 문항을 출제한 후에 교과협의회를 통해 문장을 수정했다. 자, 김 교사 수정 후 문항에 올바르게 반영된 의견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강사나 기간제 경력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시험 전에 시험 문제 보고 검토하죠. 요즘에는 뭐 그 하도 철저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검토하고 이런 식의 문항을 이제 수정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면요. 자, 수정적 문항에서는 이제 다음 자료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거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는 것은 암사동, 동상동, 고산리, 오산리 이렇게 쭉 있고, 자, 여기 선지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계급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식량을 찾아 이동생활했다. 반달로가를 이용해서 이제 곡식 수행했다 쭉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다시 수정을 했어. 그 논의를 통해서 그 그림이 집어넣고 이제 선지가 약간 바뀌고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반영된 것을 찾으시면 돼요. 유적지명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같아. 맞죠? 이거 굳이 유적지에 있어도 뭐예요? 없으나 마나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이미 신석기 시대라는 단서가 발문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그 유적지 명이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지에는 여러 시대의 생활 모습이 고르게 안배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계급이 나눠지고 식량 차려 이동 생활하고 반달토카 있는데 쭉쭉 있죠. 이건 상당수가 그 1번, 2번, 3번, 5번 오답이 뭐와 관련된 거죠? 청동기죠. 네, 청동기. 근데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5번 그대로 청동기죠. 그러니까 그 철기나 구석기 유적지가 없죠. 그래서 고르게 오답이 뭐냐면 그 분배가 안 됐죠. 그 오답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체교사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뭘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유적지 명이 빠지고, 그 그림이 했죠. 그 움직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석기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이 좀 아니라는 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농경 같은 거 있죠? 그 농경은 언제 때부터요? 신석기 후기 때부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특정한, 신석기 특정한 시대를 보여준다. 일단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교사 얘기를 보면, 자, 답지 2번도 신석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2번 보죠. 식량을 찾아 이동생활했다. 맞죠? 신석기 초기나 중기까지는 계속 어떤 모습이 있어요? 구석기의 수렵 채지 생활을 계속했어. 그래서 농경생활이 본격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언제 때죠? 후기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착이나 농경 이런 건 다 신석기 후기와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수정을 했다고 해도 보면 사냥과 물고기 채집을 해서 식량을 얻었다. 뭐 그대로죠. 말만 바꾼 거죠. 그래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신석기 시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일단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그 다음에 정착생활은 후기 때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이 5번 문제는 이제 2010년도 문제인데 2010년도 문제면 한국사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냈어요. 아마 저희 그 임용 역사상 10년도 기출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10년도 그 기출문제에 집자지 유적지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좀 살펴보면요. 자, 잠깐만요. 자, 가와 나의 집자리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자리 유적지가 보이죠? 예. 그러면 집자리 유적지를 이제 좀 보면, 가는 이제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가는. 예. 가는 이건 송곡리식 그 유적지죠. 송곡리에서 발견된 집자리 유적지야. 이거는. 그래서 그 송곡리 같은 청동기 유적지예요. 청동기 유적지. 예. 그래갖고 보통 이게 신석기 유적지 아니냐. 왜냐면 신석기 유적지는 하덕자리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암사동 유적지 보면 하덕자리가 중간에 있죠. 근데 이 중간에 구멍 뚫려 있는 것은 하덕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작업공이라 해갖고 작업을 만드는 곳이야. 뗀석기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작업 동원해서 이제 만드는 곳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바깥에 구멍이 또 있죠. 예, 보이시죠? 예, 요거는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는 식량을 저장하는 곳이야. 식량을 저장. 예, 그럼 요걸 좀 부연을 하면 송곡리 유적지라는 게 있어요. 그 송곡리 유적지가 이제 그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인데, 대표는 청동기 유적지의 대표적인 건데, 송곡리 유적지 특징을 보면, 그, 원형 집자리와 방형 집자리가 두 개가 동시에 보여. 보통 청동기 집자리 유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형 유적지죠? 근데 거의 대부분 방형 유적지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형 유적지도 있어. 그래서 원형 유적지와 방형 유적지가 있는데, 이제 초기 때는 원형 유적지였다가, 나중에는 방형 유적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원형 유적지 집자리가 불타오른 적이 많아. 그러면 어떤 것들일까? 외부에 있는 방형 유적지 그 집단들이 이 송곡리 유적을 공격해갖고 몰아내가지고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복전쟁이, 그러니까 그 전쟁이 많았던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때는 송곡리 유적, 그 뒤에는 방형 유적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쟁을 가정해서 그 종족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난방시설이 없어요. 난방시설이. 보통 하덕자리라고 있죠. 근데 송곡리 유적에는 난방시설이 없어, 이상하게. 그 아마 그때 기후가 되게 따뜻했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유적지에 난방시설 없죠?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저장창고 있죠. 보통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보면 저장하는 곳이 있죠. 그런 게 없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송곡리 유적지의 저장창고는 전반적이 다 있는 게 아니라 4기만 있는 거야. 4기. 나머지 집에는 없어. 따로 뭐냐면 창고가 있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는 지배 집단이 형성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은 좀 약간 잘 사는 집안이에요. 부족장이거나. 그러니까 따로 이제 저장 시설을 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거고 전반적으로는 없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신석기 때 유적지 아니라 주로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뭐 이렇게 넘어갔던 시대 유적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을 보면 나를 보면 뭐와 관련된 거죠? 모양이 여자형처럼 생겼죠. 한자에. 여자형, 철자형 이런 유적지야. 자, 여자형, 철자형 유적지는 주로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보였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부 지역에서 이제 동해안 일대 뭐 이런 지역에서 주로 보였던 것들인데 보통 교과서에는 동해나 옥저 이렇게 그 주변에 뒷자리를 이제 그 여자, 철자형 유적지라고 하죠. 되게 이 철자형, 여자형 유적지는 초기 철기 시대 때 보였던 유적지야. 초기 철기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획을 보면 가 유형에서 비싸무늬 토기를 출토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틀렸죠? 가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고 이거는 송곡리 유적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고 자, 그 다음에 가는 유형이 조성한 시기에는 한호나 목책을 갖춘 방어 침략이 나타났다. 맞죠?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 되면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면서 그걸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보이고 중국도 보이고 다 보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호라는 것은 그 뭐냐면 마을 주변에 뭐예요? 우등을 파는 거죠. 물을 이제 깊게 파갖고 거기 물 채워가지고 그 물만 채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뭐냐면 대나무를 박아놓죠. 그 빠져면 죽게 만들고 그다음 목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높은 이제 책을 쌓은 거죠. 나무로. 그 목재고 또 여기 안에 망루도 있어. 이런 유적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원형 유적지였다가 나중에 방형 유적지로 바뀌거든요. 방형 유적지 집자리 유적 사람들이 원형 유적지를 공격해서 전복을 한 거야. 그 지역을. 예.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유형에는 영서 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 지역에 그 뭐냐면 그 발견됐다. 맞죠? 그래서 영서 지역도 보이고 영동 지역도 많이 보여요. 요 지역은. 그래서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영서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동 지역 같은 데도 그 암남리 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발견되고, 예, 되게 이제 교과서에는 동해, 옥조 유적지에 나올 때 이런 그 철자형, 여자형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또 발견 내용을 보면 그 철기도 잠깐씩 보여. 거기에 나와보면. 그래서 나의 유적지는 토기와 더불어 여러 종류의 철기도 하나 보인다. 그래서 보통 철기에 보이는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초기 철기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철기 유물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명주 안한리, 그 다음에 이런 데 뭐 미사 안한이나 하천리 그 유적지에 뭐 그 철기나 경질 무무토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리을 5번이죠. 요 문제 풀려면 통론, 특강, 뽀셈 읽어도 전혀 풀 수 없어. 이거 어디에 나올까 이거 9편이에 나온 9편이 국사편찬위원회 거기 있죠?
두 권 책들. 그래서 요런 문제 유형이 나왔어, 10년도에.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게 그 당시 추세가 어떤 거냐면, 한국사 고급 능력 있죠? 한국사 능력 검증 중에 고급 기출문제 있잖아, 고급.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내다가, 나중에 지금 되게 쉬워졌죠? 거의 중고등학교 애들 푸는 수준으로. 근데 하여튼, 요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 냈어요. 그래서 10년도 기출문제 뭐냐면, 저희 9편이를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게요. 5번 물정, 5번. 5번이 아니라 9번이네요, 9번.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 자, 다음 집자리 유형이 등장할 때, 신락구조의 시선물 특징을 한 줄 이내 쓰시오. 자, 지금 송공리 유적이 보이고, 반영 집자리 유적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청동기 시대 때야, 주로. 그럼 청동기 시대 때는 방어를 위한 목책이나 한호, 토송, 토로 이런 것들이 보인다. 토로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정방대 있죠. 토로해가지고 이제 높이 쌓아가지고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그 감시 초소 같은 것들이야. 군대 가보면 있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 또 들어갈게요. 고조선 관련된 부분 볼게요. 고조선. 예. 고조선은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 보면 좀 나왔긴 나왔는데, 최근에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예. 거기서 그래서 나오면 보면 뭐 94년도, 그 다음 95년도 이렇게 두 문제 나왔네요. 예. 그리고 예전에 중국사 관련돼갖고, 한 문제가 고조선 친 게 있죠. 유만조선 공격한 거. 그 정도인데, 그거는 뭐 고조선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요. 아이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초기 부분 보면 사료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것은, 이런 내용인데, 자, 사료 해석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름은 당군 왕검이고, 그는 당요 즉위 50년, 경인년에, 그러니까 당요 즉위, 원년은 무진년이기 때문에 50년은 정사년이 경인이 하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누가 붙였냐면, 이전이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요당은 요죠. 요가 즉위한 50년에 당군이 즉위했는데 경인년이라고 돼 있는데, 고수해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간지가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경인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원년은 무진년이니까 간주를 계산하면 정사년이다. 그래서 누가 붙인 거야, 이거는? 이전이 붙인 거야. 이전이 줄을.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가 거의 줄을 붙이죠. 그래서 북소년 말 해놓고는 이렇게 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있고, 도읍을 평양성을 정하고 처음으로 고조선을 칭했다. 이렇게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온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삼국지죠. 삼국지에 있는 거 보면, 자, 기자의 우선 조선을 책봉한 자가 준하가 세퇴한 것을 보고, 연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니까, 동쪽에 공략을 하니까, 조선을 받은 자가 스스로 왕이 칭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연을 치고 주 왕신을 높이려고 했으나 대부 얘가 가나에 인해 그만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이제 보면 상이 허락하였다. 자, 요때 상이라는 건 누굴 의미할까요? 항상을 의미하죠. 보통 이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를 중에서 항상이라고 하는데 항자를 밟고 이제 상이라고 얘기하죠. 상이 허락했다. 자, 이하의 위만이 병사와 재물을 얻어 그곳에 작은 지역을 침략하여 항복받으니 진번 인도 등이 모두 북속하여 지방에 수천리에 이뤘다. 이 내용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요때 이제 상이 통치했던 시기는 어느 시기일까요?
이때 한무제다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한무제 이전이었던 누구냐면 여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우. 그 초한지에 보면 누구의 부인이 나와요? 유방의 부인이 나오죠. 유방. 네. 그래서 유방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기가 세요. 그래갖고 유방이 죽고 나서 거의 정치를 독단하죠. 그러니까 요때 상이라는 건 아마 소재 정도거나 해제 정도인데 실권자는 누구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우 정도 보시면 여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위만조선이 등장할 때 원래 이제 위만조선은 우리가 그 고조선과 적대적인 것만 보잖아. 근데 초기 때는 관계가 좋았어. 그래서 위만조선하고 그다음 한나라가 조공책봉을 맺어서 한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누굴 친 거야 지금? 주변에 있는 진번과 인두를 친 거야. 그럼 진번과 인두라는 말은 뭐예요? 한사군에 나오죠. 그럼 예전 뒤에 나온 말 아니냐? 근데 이 진번과 인두는 지역 명칭이 아니에요. 뭐냐면 종족 명칭이야.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그 종족 명칭이 꼭 뭐냐면 행정 명칭이 돼요. 그래서 이때 진번과 인둔이 뭐냐면 고조선에 복속됐다가 그 다음에 뭐죠? 나중에 고조선 위만조선이 멸망한 후에 한사곤이 됐을 때 진번과 인둔이 거기 살았던 지역 있죠? 그걸 진번과 인둔을 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위만조선이 그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갖고 주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복속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만조선, 그러니까 위만이 들어오면서 한반도 전역에 뭐예요? 철기가 확산됐다. 그래서 철기는 예전에 BC 4세기 전후로 들어왔지만 실제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뭐죠? BC 1세기 전후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한서지제 그 네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낙낙의 조선 백성들의 팔주법이 있는데 이 팔주법은 한서지제에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고조선의 건국기념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다. 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삼국유서에 보면 그 이만희 했죠. 그 요가 즉위한 50년에 뭐냐면 그 당군 조선이 즉위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건국 연도를 알려면 뭐가 밝혀져야 돼? 요의 즉위 연도를 알려야 되죠. 근데 요게 즉위 연도가 없어. 다만 그 요의 즉위 년 했고 간지를 계산하니까 잘못됐다. 그 내용이야. 그거 알 수 없죠. 그러면 건국 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033년 BC 2033년은 어디에 나왔냐? 그거 어디에 나왔어요? 동국통감에 있는 내용이에요. 동국통감. 그래서 이제 동국통감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동국통감에 보면 이제 그 요가 즉위한 여도에 25년 뒤에 누가 즉위했냐면 당군이 즉위했다.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요가 즉위 연도를 몇 년을 잡았냐면 자치통감을 근거로 해서 2358년을 잡았어. 그러면 요게 25년을 빼면 뭐가 나온 거예요? BC 2333년이 나오죠. 서적을 기준으로. 네. 그래서 동국통감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근데 교과서에서는 아주 잘못된 거야. 교과서는 뭐예요? 네? 삼국유사로 돼 있죠? 그거 완전히 오답이에요, 그거. 아니, 잘못된 거야, 오기야. 그래서 어떤 책 내가 이제 8종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삼국유사야. 근데 니베르 교과서인가요? 거기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욕을 많이 얻어먹는 교학사 부분만 제대로 돼 있어요. 교학사가 삼국유사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오개념이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BC 2033년에 실제 세워졌냐? 아니죠. 이건 BC 2033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고조선이 유대가 오래됐다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 관념이야. 그 사람들이 그만큼 BC 2333년은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유구성을. 그 당시 관념을 알려주는 거지 실제 건국연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실제 건국연도는 이제 그 유물 유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중국 측 기록을 보니까 대개 BC 9세기 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비파형 동금들이 나왔죠. 간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볼 때 BC 10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 고조선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제 건국연도를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기자의 후손인 조선 후가 주왕씨를 도와 연을 격파했다. 아니죠? 거기 뭐 기자의 후손인 조선 후조차도 이제 중국 측 기록이니까 이제 문제가 있지만 별개를 두더라도 주왕씨를 도와 연을 격파하는 게 아니라 대부가 간에서 말렸죠. 그래서 그만둔 거잖아.
이런 역사적 그 사료에 있는 기록들을 얘기한 거고. 자, 3번을 보면, 자, 이만희 한해 원조를 받아 주변에 소옥과 진번, 그 다음에 임들을 복속시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만조선 하면 한나라에 대입된 측면만 보지만 초창기 때는 관계가 되게 좋았다. 그래서 언제부터 대입했어요? 위만의 손자였던 우고왕 때부터 대입을 한 거죠. 시기가 이제 좀 달라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개념을 좀 약간 역발상해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고조선의 8조 번금은 도둑질왕제에게 그 12배로 갚도록 규정했다. 일책 12법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고여와 부여에 있는 거야. 그래서 고고여 부여는 풍습이 되게 똑같은 게 많아요. 왜냐면 그 고고여의 지배 족속들이, 그러니까 부여의 지배 족속들이 고고여에서 나를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풍습들이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볼 게 뭐냐면 2번을 볼게요. 2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신석기 문화와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성립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알듯이 신석기 문화가 아니라 뭐죠? 청동기 문화죠. 그래서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물학적으로 이제 유적으로서 용영지역, 비파형 동금이 BC 9세기 때 집중적으로 발견됐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단군 신안, 삼국 유사, 제홍기, 응제시주, 한서리주의, 그 다음 동국 여지슬람 있다. 자, 여기 단군 신안을 쭉 얘기하는데, 요 중에 없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한서지이죠. 8조법. 그래서 이제 삼국 유사가 최초로 기록을 했고, 원래 단군 신안은 예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원나라가 쳐들면서 단군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평양 지역에 있었던 그 단군 신화를 채용을 해갖고 삼국 유사에 실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삼국 유사가 일종의 이제 1차 사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뭐 제하옹기, 응지시주, 뭐 동국 여지스남은 이걸 뺏겨가지고 계속 실어놓는데, 요때 이제 뺏길 때 좀 불교식 용어가 많잖아, 삼국 유사는. 근데 이걸 유교식 용어로 바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이념이라든지, 그다음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은 좀 말 좀 되게 유교식으로 이제 바꿔놓고, 이런 식의 이제 내용 변형이 많아요. 그래서 원형적인 그, 뭐냐면, 신화는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삼국 유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서지지는 뭐가 실려있는 거야? 팔조법이 실려있죠? 중국적 기록인데, 되게 중국 얘들은 그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놔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좀 도움을 받긴 하는데, 되게 그 고조선에 관련된 그 기록들을 실려놓은 게 뭐냐면 한서지지나 사기나 이런 책에서. 근데 이건 되게 보면 자기 나라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정치, 사회, 문화적인 내용들을 실어놓지 남의 나라의 신화를 친절하게 실어놓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한서지지는 틀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보면 미소용 시토기가 출토된 지역은 세역 범위를 설정하면 요동지방 중심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이제 지표 유물 중에, 교조선의 지표 유물 중에,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예요? 미송이 시토기죠? 미송이 시토기. 그래서 이제 미송이 시토기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비파형 토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송이 시토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경계선이야? 고조선 남방 경계선이야. 그래서 고조선 남방 경계선 미송이 시토기의 분포도와 일치하고요. 되게 청천강 이북 지역을 이제 주로 분포됐고, 청천강 이남 지역부터 해갖고 쭉 그는 지역은 대동강인가요? 청천강 이북 지역이고, 대동강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공이 시토기가 되게 이제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4번을 보면 부왕과 중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했다. 연을 정복하여 강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자, 일단 팩트가 틀리죠.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것은 언제 때다? BC 1세기 전후,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건너올 때부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고, 물론 부왕과 준왕은 위만조선 전이니까 그건 중국 측은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그때도 있었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연나라의 누가 징계가 그 고조선을 공격해서
사방 2,000리 정도 뺐고 만번을 정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철기가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이때 들어온 철기의 지역 범위는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청천과 이북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과 고조가 많은 남방 지역 있죠. 남쪽에 이제 몇 개 늑도 같은 섬이나 물론 중부 지역도 좀 보이긴 보여. 그렇지만 그 빈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BC 1세기 때 이제 철기 문화가 도입되면서 위만 조선이 도입되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돼요. 그 이유는 일단 위만 조선이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예전에 이제 준왕과 부왕을 상징하는 고조선의 유이민 집단들이 한번 또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우리가는 사마나 토착 세력들 결합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냐면 철기 문화가 확대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준왕과 부왕의 유이민 세력들, 그다음 위만 조선이 망할 때 또 고조선 유민 세력도 있죠. 이런 세력들이 한 두세 번 이렇게 남쪽으로 데려오면서 철기 문화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당시 토착 세력과 결합이 되면서 뭐죠? 사만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내용은 일단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건 틀렸고 위만 조선과 관련된 거고, 연을 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나라의 징계가 공격을 해서 오히려 땅을 뺏겼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역사 사실가 틀리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3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관련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고조선과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를 보고 넘어갈게요. 3페이지 5번 문제 보세요. 3페이지 5번 문제. 3페이지 5번 문제 보면 이제 이거는 한국 통론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제 냈는데, 자, 5번 문제 보면 이제 가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징계가 공격했다. 그래갖고 고조선의 땅을 뺏어갔다. 만번의 권을, 만번의 관계를 삼았다. 그 내용이거든요. 한문 사료 부분은 제가 이제 파일이 따로 있어요. 파일이 따로 있고 정리해놨고, 그 제보를 받아보신 분은 그 앞부분에 있거든요.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 앞부분에 보시면 되고요.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 자, 나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유물의 분포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물상 볼 때, 거기 보면 이제 BC 9세기에서 대능한 유적지, 그러니까 요와 옆에 대능화가 있어. 그래서 그 대능한 유적지에 뭐가 집중적으로 보이죠? 비파형 동굴이 집중적으로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BC 4세기 전후로 해갖고, 거기 평양 유적지 부근에, 대동강 유적지에 뭐가 보여요? 세형 동굴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심지가 어디에서? 요하 지역에서 어디로 옮겼다? 대동강 유적지로 옮겼다.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가사료와 연결돼 있죠? 그래갖고 누가 쳐들어왔어요? 징기가 쳐들어와서 빵을 빼앗기 때문에 더 이상 대능화 지역에서 중심지를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요? 남쪽으로 옮겼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보통 고조선 중심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세 가지.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예요? 요농설, 그러니까 요동설이 있고, 두 번째는 대동강 입지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 번째가 처음에는 요령 지역이었다가 나중에 대동강 지역으로 옮겼던 이동설이 있죠. 그래서 요런 지역을 이제 볼 때 이렇게, 근거로서 문화학적 증거와 고고학적 증거 각각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 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 이후에 한반도에 나타난 철기 분포 지역과 청동기 도구의 변화를 두 가지 서술할 보시오. 그래서 이제 가 이역에서 이제 뭐냐면 분포 지역은 저도 징계가 도입되면서 징계가 쳐들면서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 이걸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해요. 초기 철기 시대. 자, 이 초기 철기 시대 때에 주로 어떤 지역이 많죠? 청천강 이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어. 물론 다른 지역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라 주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견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기 철기 시대 때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비파형 동곰이 뭘로 바뀌냐면 세형 동곰으로 바뀌어. 그 모양도 보면 그 세형 동곰 모양을 보면 중국식 동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과서에서 거친 무늬 거울에서 뭘로 바꾸죠? 잔무늬 거울로 바꾸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또 이 당시에 이제 거푸집이 한반도 남쪽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만주 지역만 있었어. 근데 거푸집이 한반도에 있었던 건 독자적 한반도에서 이제 뭘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또
중심지가 한반도 쪽으로 들어왔다, 고조선에. 보통 청동기를 만드는 집단, 청동기 만드는 기술 자체가 특정한 세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철기와 달리, 뭐냐면, 그 거푸집의 발견에 따라서 그 지역이 중심 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6번 문제. 자, 다음 세로 읽고 당시 한나라 위만조선의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30자 이내로 서술해보고 가에 들어갈 행정구역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자, 원사 원년의 예군 남녀가 우구왕을 배반하고 28만 명을 이끌고 예족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동을 와서 소속되자 무제는 그 땅을 뭘로 만드느냐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요게 이제 들어갈 말이 뭐냐면 그 창해군이라는 게 있어. 창해군. 근데 창해군 만들어봤자 국방이 폐지됐다고 해요. 고조선에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위만조선하고 왜 그 한나라가 예전 관계가 좋았는데 나빠졌을까? 그거는 그 위만조선이 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진국이라는 말이 있어. 진국. 예. 그래서 이제 진벙방 진국이라는 그 사서가 나오냐? 예. 진벙 옆에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진국과의 교전을 막았죠. 그래서 이제 중개 모욕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독점했고 그것도 또 홍로와 또 연결돼요. 홍로와 또 차단하는 목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서 기출 문제 넘어가면요. 자, 3번을 볼게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볼게요. 삼국지 위지동의전. 자,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이번에도 그 고대사 문제지만 그 위지동의전 사료가 나왔죠?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그 진수가 삼국지를 쓸 때 그 동의전이라는 그 열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의전 안에 이제 여러 민족들의 생활도 있는데 동의전 안에 이제 음료도 있고요. 오늘날 그 여진족이라는 음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한조 기사가 있죠. 그 한조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사들이고 그다음 외조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아. 왜냐면 진수가 살았을 당시에 물론 자기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동시대 기록이잖아. 그래서 되게 1차 사료고요. 근데 이 시대에 이제 BC 4세기에서 또 BC 1세기 BC 1세기에서 AD 4세기 이전에 기록 중에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삼국사기 기록이 있어. 삼국사기 기록. 근데 이 삼국사기 기록인데 삼국사기 기록은 학자들 안 믿어. 잘. 왜냐?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좀 편년 설정이 좀 잘못됐다. 되게 구전을 외워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왜곡된 것도 많고 가장된 것도 많고 특히 이제 후대에 있는 내용들이 전대에 있는 왕의 행적처럼 이렇게 기술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근초공항의 마한정보 기사도 삼국사기 이미 언제 다 끝난 거야. 온조 때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삼국사기 보면 마침 백제가 처음부터 뭐 거대 국가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다. 믿을 수 없다 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까지는 뭐 학술적 논쟁이니까 그만두고요. 자, 그래서 삼국지 위동의전을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BC 1세기에서 AD 4세기의 어떤 정치, 사회, 문화를 설명하는데 많은 중요한 사료가 되고 교과서에서도 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내용들 기록을 해놓고 서술해놓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한문사료까지는 볼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원사료, 번역사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내용이 나오고 이게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보면 이제 그 해석은 3편에 있고요. 자 보기 그 삼국지 동의전에 실려 있는 우리나라 연맹왕국 시대의 자료이다. 각 항의 자료와 나라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가를 보면 이제 음락이 있고 음락이 밑에 세력가가 있는데 이들 이제 호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 종으로 삼았다 했는데 주의할 것은 종으로 삼은 건 아니라 예성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중국인들 입장 올 때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걸까요? 이거는 3번과 관련된 내용은. 자, 요거 3번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락하고 이제 그 밑에 노비를 삼았다는 거는 한조의 전반적인 내용들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풍습은 산이 깊고 험할 각부를 나누고 서로 범하고 간섭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동해에 뭘 뜻하는 거죠? 책하를 의미하죠. 책하. 예, 책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뭐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마녀구가 되고, 자식자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한자로 보면. 아랫사람들. 여기 뭐 아랫사람들 했는데, 이거 아랫사람들 아니라 이제, 요 사람들 제가 아직 어떤 분한테 이제, 한문 교육가 분한테 해석을 부탁했거든요. 이걸. 근데 이 사람은 하오를 그냥 아랫사람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 근데 실제 하오는 그 보통 명사죠, 그냥. 그래갖고 그 하오는 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하오드는 멀리서 쌀과 목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그것을 공급했다. 그러면 요게 자식자들은 누구야? 지배층, 전사 집단이야. 그래서 보통 상고시대 때는 전쟁은 식리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지배층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일종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지배층이 전쟁을 할 때 이들이 하우 밑에 군량을 수송해주고, 그리고 얘네들 먹을 거 갖다 바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여기다 하오는 예속민이지 노비와 노예는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느 나라와 관련된 거냐면, 고구려와 관련돼 있죠. 고구려. 예. 그래서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은은 뭐냐면, 마을에는 각각 개인이 있고, 살림 사이에 살면서 항상 동구에 산다. 그래서 큰 집에는 사다리 9개 정도 깊이 있고, 깊을수록 좋다. 왜냐면 너무 춥기 때문에, 저 만주에 살았던 누굴까요? 음노라는 민족. 음노는 그 오늘날 만주족이죠. 만주족. 만주족을 예전에 음노라고 했어. 음노. 그래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음노라고 했죠. 그래서 음노가 이제 있는데 거기 보면 되게 들어오는 내용도 많아요. 얘네들은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할 때 그 돼지 오줌물을 받아갖고 세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얼음이, 물은 꽁꽁 얼으니까 돼지 오줌물이 이제 이게 금방 얼지 않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 돼지 오줌물 가지고 세수하면 하시겠어요? 못하겠죠? 우리가 상대적 입장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보면, 기획의 음노, 이게 좀 틀리죠? 음노보다는 호민하오 이런 지가 나오면 이제 부여나 고구려, 이런 예맥적 계열의 이제, 사회 구조를 의미하는 거, 누축적인 사회 지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럼 니은은 부여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거는. 책하니까 동해죠? 동해. 그 다음에 디귿은 고구려고, 그 다음에 니은은 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음노죠, 음노. 예. 그래갖고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국지 이동이 있는 내용이야. 자, 나라에는 국왕이 있고, 그리고 모두 6개의 간직이 있죠?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대사자, 사자, 그 다음에 음락에는 호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것은 호민 있고, 쭉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적과 싸울 때는 그 밑에 기역에 들어갈 건 뭐예요? 제가드. 제가드이 싸워 나오고, 하오드는 뭐다? 멀리서 군량민을 짊어지고 있다. 이건 고구려와 부여의 비슷해. 고구려 부여나 사회구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왕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뭐야? 제가죠. 제가는 뭐예요? 제가는, 제자는 여러 제자고, 가는, 칸은 음자해갖고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부족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 5부족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누가 있어요? 호민이 있어. 호민은 마을 수장이야. 음락의 수장은 호민이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하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왕이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죠? 누춘적 지배 구조죠. 네, 누춘적 지배 구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구려나 부여나 그 이론적인 어떤 지배 구조 넘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여하면 마치 연맹왕국처럼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연맹왕국이 아니라 부여도 그 나중에 후기 때 들어가면
중앙 집권화돼요. 왕권이 강해져. 예. 그래서 연맹왕국 얘기는 뭐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삼국지 위지동의정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한계가 있긴 했는데, 자,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와 하오, 이렇게 이제 적으면 돼요. 명맥상 호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기는 사조를 그대로 낸 거니까, 제가와 하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하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군대에 참여하지 않고, 병참 역할만 했고, 언제부터 군대에 이제 일반 백성들 동원했냐면, 이제 삼국이, 뭐냐면 싸움이 많아질 때, 삼국 간의 어떤 대립, 항쟁 과정이 많아지면서 4세기 후반부터 그렇게 돼요. 고구려를 기준으로는 이제 소순왕 때 있죠? 이때부터 이제 군대를 편제해서 일반민을 동원하는 그런 체제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원래 춘추시대 때는 누구만 싸웠어요? 전사기 그렇지만 정국시 넘어가면서 일반 백성들 끌어다, 민까지 끌어다 승게 된 거죠? 자,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예. 자, 이 5번 문제도 뭐와 관련된 거냐? 삼국지 위지동의전 관련된 문제예요. 자, 요것도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어디와 관련된 고구려 쪽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라 안에 뭐냐면 대가들이 바다를 이끌지 않으며 앉아서 먹는 자, 자식자가 마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오들이 멀리서 쌀, 어물, 소금을 공급해줬다. 그 다음에 여기 나라 안에 제천 행사가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동맹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나라국자가 나오는데, 이 나라국자들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 나라국자를 뭘로 해석해야 되냐? 국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는 지배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 국 보면. 보통 이제 중국에 보면 춘추시대 때 국의 의미가 뭐야? 도읍이죠, 도읍. 그러니까 지배 부족이 살고 있는 도읍, 아니면 지배 부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정대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 지배 부족이 살고 있는 도읍 안에 열고 있는 대회라는 뜻이야. 나라 안의 대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상고사 해석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국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여기는 나라로 해석하지만 실제는 읍으로 거기 도읍, 지배 부족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을 보면 철기를 생산해서 낭랑, 대방, 예, 외 등을 교육했다. 요거는 어느 지역이죠? 변안이죠. 그래서 변안은 중국에서 한사공부터 철기를 배웠지만, 철제 기술을 배웠지만 오히려 나중에 더 발전되죠. 그래서 이제 한사군은 낭랑이나 아니면 외 이런 데 수출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또 뭐냐면 이게 일종의 화폐구실하고, 그 다음에 유물유적으로 같이 사람이 죽을 때 철계, 판상철부 이런 것들을 같이 묻어주죠. 예. 그래서 이제 철제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2번을 보면 고구려는 옥조와 동해를 복속시키죠. 그래서 옥조와 정복해서 곡물과 어물을 곡물로 납부하게 됐다. 곡물과 어물을. 그래서 공납이란 거 있죠. 조선이나 고조시대 공납은 원래 그 기원을 따지면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를 지배하면서, 부족민을 지배하면서 바쳤던 뭐냐면 약탈문을 제도화시킨 거야. 이게 오늘날 조선시대 고조시대 공납이야. 공납. 자, 하여튼 있고, 이건 맞죠? 그래서 옥조와 동해가 정치를 성장하지 못했던 큰 이유가 뭐야? 고구려 압박 때문에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을 볼게요.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 이건 뭐야? 부여죠? 부여의 지방 행정구역을 의미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음락 상호 간에 침범하며 노비, 소, 말 등을 배상하겠다. 이건 뭐죠? 동해 책하를 의미하죠. 동해 책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을 보면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도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온 건데, 일단 가를 보면 그 나라에 큰 동굴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국동대열이라고 해. 나라 안에, 그러니까 그 도읍 안에 동쪽에 큰 굴이 있어. 그걸 이제 국동대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요이라고 하고, 그래서 시월에 가면 모든 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이나 여기는 좀 지배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수신을 하는데, 수신은 뭐냐면 고주머니 어머니가 누구죠? 유아 부인이죠.
유아부인을 그 당시 모셨어요. 조상신호. 그래갖고 이제 유아부인이 이제 뭐냐면 빚을 받아서 잉태하는 그 모습 있죠. 그걸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걸 하고 나서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유아부인이 빚을 받아서 잉태하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 지금 그 지배부족이 천손의 자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는 그 지배족속 외에도 그 다른 부족도 많잖아요. 계도부 외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같이 모여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는 것은 너희들이 유리하다. 함부로 개기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이제 동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구려 초기 때는 유아부인이나 그다음 고주몽 이런 사람들 일종의 조상신을 숭배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그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약간 불편한 기사지만 일단 보면 거기에 이제 삼국지 위지동에 보면 부인이 집도한 걸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 썩겠다. 그 다음에 여자 집에서 시체를 가져오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좀 약간 그죠? 예, 질투를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입장 볼 때 상당히 좀 약간 그렇죠. 남자가 뭐 질투하면 뭐 괜찮고 여자가 질투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맥락적 입장에서 역사적 맥락적 입장에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부여와 관련된 거야. 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아이고 잠깐 물 좀 마시고 제가. 자, 간을 보면 압록강일 때 돌무지 무덤을 축조했다. 맞죠? 이 돌무지 무덤 뭐예요? 덕속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약간 그림을 그리자면 보통 이제 돌무지 무덤은 맥족에 있을 거 아니야, 맥족. 맥족들이 이제 무덤 형태인데 사람을 눕혀요. 땅을 파지 않고 여기다 뭘 올려놓은 거죠? 돌을 쌓아. 그래서 돌을 쌓았다 해서 적속총이라고 또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건 맥족이고, 근데 예족이 있어. 북쪽에 이제 부여 있죠. 부여는 중국과 함께 어떻게 시체를 매장하냐면 땅을 파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간을 만들어. 간을 만들고 여기에 시체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땅을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널무덤이라고 해. 이게 간이 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널무덤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이거 원래 우리나라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건 초기철기 시대 때 도입된 거야. 중국이나 아니면 저 부요의 풍습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애족인데 지배부족, 계도부의 그 지배부족들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예족에 건너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널무덤이어야죠. 근데 이 예족들이 맥족하고 결합되면서 이 무덤 형태는 예족의 형태가 아니라 뭐냐면 맥족의 돌무지 형태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돌무지 무덤 형태에서 계속 발전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그 돌을 쌓아놓으니까 비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돌이 시끄러우면 시체가 보이죠? 보기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기단을 이렇게 딱 만들어. 그 기단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이렇게 쌓는단 말이야. 그럼 기단을 이제 나중에는 한 3단 기단을 만들고 이제 왕급 무덤은 뭐야? 7단 기단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중국의 영역을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시체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발달된 것이 뭐냐면 계단식 돌무지 돌방 무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돌무지 무덤 형태에서 좀 더 발달된 건데 최고로 그것이 대표적인 무덤 형태가 뭐죠? 장군총, 태양릉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식 형태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네,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맥족의 무덤 형태는 이런 것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좋네요. 무선이 되니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 동선 확보가 이제 가능해서. 예. 자, 보면 배터리는 계속 살아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가를 볼게요. 니은을 보면 은나게 함부로 침범한 그 대가로 노비나 소, 말 이런 것들을 번성했다. 이거는 동해 책하를 의미하죠.
예. 이 동해 책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동해가 아직까지도 이 시족적인 유풍이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동해하면 이제 그 삼국지 위지동해전에서는 뭐가 나와요? 뭐, 당공이 나오고, 특산물로. 가마는 뭐죠? 조랑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실나무 밑으로 내려가는 말이야. 달릴 때. 근데 농다리 말이 아니라 숏다리 말이죠. 예. 농다리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용 말인데, 한반도에 생산되지 않고, 만주 지역에서 건너온 거고, 숏다리 말은 이제 뭐냐면 작은 말이에요. 주로 이 숏다리 말은 이제 어떤 데 쓰냐? 여자들이 타거나 아니면 그 산악등지 같은 것들, 운송용. 그러니까 농다리 말은 그거 못 하잖아. 근데 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뭐냐면 산악을 잘 타요. 예. 그래서 키 큰 분들 많지만 저같이 키가 작은 분도 다 쓸모가 있어. 말도 그렇지만 작은 사람도 쓸모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풍수고 10월달에 뭐가 있죠? 무천 있죠. 제천 행사는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 공부하실 때 이제 각국의 풍습이나 특징들 이런 것도 도표로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놨나? 거기 이제 3편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거기에 제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진국, 뭐 상반에 여러 풍습들을 적어놨죠? 그거 외워주세요. 꼭.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가는 부여니까, 동해니까 틀렸고, 고구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게요. 자, 나는 국왕의아는 서진의 도움을 받아 선비족을 물리치고 나라를 부흥시켰다. 요건 부여예요. 요거는 부여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이게 안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걸로, 나오겠네요. 3세기 때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285년에 선비족 모용씨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수도가 이제 함락되고 10,000명 정도 포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돼요. 그때 국왕의효가 이제 자살하고 부여왕실이 두만강 유역의 부곡조로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피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의료의 아들이었던 의다라는 사람이 있어. 의다가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서진의 도움을 받았고 선비족을 격퇴하고요. 영토를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피난전 어떤 부국조와 모든 사람이 다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부국조가 이제 일부가 거기 남고 그 다음에 부국조에 있는 그 일부가 거기 남아가지고 있다가 동부여가 된 거죠. 동부여.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여가 두 개가 생긴 거야. 동국인 북부여와 그 다음에 저쪽 피난 정권이었던 동부여. 이런 두 개 정권이 형성이 됐고 그래갖고 이제 후에도 이제 북부여 같은 경우에는 모용씨 치료를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용씨 전원의 공격을 받고 국왕현이 정도 포함해서 5만 명의 포로 잡히고요. 그 후에 이제 북부가 쇠퇴하고 간시 고구려의 도움을 받고 왕신만 유지돼요. 게다가 문자왕 때 고구려에서 합병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부곡조에 남아있었던 동부여는 410년에 강개토대왕에서 합병이 돼. 그러니까 그 5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다 합병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세기 때 합병되면서 이 부여민들을 대거 유입시키면서 뭐냐면 그 충호왕이 뭐가 된 거죠? 부여의 건국신하였던 차용돼서 동명왕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강개토대왕비는 그 가도기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요거는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앞부분까지 좀 나오다가, 여기까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의라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의라가 이제 그 북쪽 와갖고, 부곡조에 있다가 남쪽에 내려가고, 다시 북부여가 있고, 그 전에 동부여가 있고, 나눠지는 내용도 있죠? 요거는, 삼국지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뭐냐면, 위진남북조 기록에 남아있는 거야. 예. 그리고 위진남북조의 기록에 나오면 좀 뒤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부여가 나름대로 이제 중앙 집권화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여가 연맹왕국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삼국지 위지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여의 역사를 제가 이제 3편 14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예. 그리고 부여는 중국책 기록에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도 되게, 없죠? 부여는. 왜? 삼국의 역사만 기록해놨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집 기록에 남아있는데, 부여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서술해. 왜 그렇게 했어요? 고구려 대항하는 과정에서 부여와 손을 잡고 했거든.
그래서 고구려는 아주 쌍또라이도 적어놓고 부여는 상당히 착한 놈으로 적어놨어. 예, 그런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읍과 디귿 답은 2번이죠. 자, 그럼 난을 볼게요. 자, 시체를 감회장원에 썩으면 뼈만 추려도 간 속에 안치하고 온 가족이 뼈를 한 각 속에서 넣어뒀다. 여기 있는데 각이 있고 간이라는 말 있죠. 이걸 좀 그래서 그 고대시대 때 각이 있고 간이 있어요.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이걸 널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 식으로 덧널이라고 해. 그래서 돌무지 덜널 무덤 있죠. 예. 그래서 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시체만 보관하는 거예요. 시체만 이렇게. 그리고 간 위에다가 약간 이제 큰 각을 둬요. 각을. 여기에는 뭘 하냐면 부장품을 두죠. 되게. 그래서 이제 이 각을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뭐냐면 석각이 되거나 석간이 되거나. 나무 만들면 뭐야? 널간, 넉각이다. 그래서 목간. 그래서 목간이나 목각이 되죠. 근데 이 석간하고 석각은 구분이 돼. 근데 목각과 목간은 구별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썩잖아. 무너져 버려. 각이. 그래서 실제 발굴을 해보면 이 각인지 간인지 구별이 안 돼. 그때 통칭해서 그냥 뭐냐면 널무덤. 그 다음에 토각모라고 해요. 그냥. 토각모.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된다. 그러면 각이라는 것은 이제 총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간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죽으면 뼈를 이제 뭐 빈장을 했다가 썩힌 다음에 뭐냐면 또 집어넣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해갖고 추셔갖고 가죽물을 만드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거 쇄골장이라고 해요. 쇄골장. 그 예전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뼈만 해가지고 가족끼리 이제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화장하고 그다음 옆에 또 화장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끼리 뭐 화목하게 지내면 괜찮은데 살아생전에 뭐 싸우고 그러지만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죽었어도 영혼끼리 막 싸워야 되잖아. 예,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과 디귿이 답이다. 그래서 삼국지 이동인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 낸 거고요. 자, 그러면 형상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7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 자, 7페이지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 자, 이거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대 풍습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만들어봤는데요. 자, 가에 이제 나와 있는 풍습의 이름과 초기 국가명 쓰시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서옥제와 관련된 거죠? 네. 서옥이라는 것은 사이석자, 집, 옥자, 사이의 집이야. 그래서 고고의 풍습에 보면 낭기여가 일종인데, 그 남자가 이제 여자가 마음에 들면 집에 가서 뇌물을 바쳐요. 예물을 바치면 여자가 처음에는 금방 받아주면 안 되죠? 튕겨줘야지. 지금도 그렇잖아. 튕기잖아요? 그러면 몇 번 튕겨주고, 그러면 정성 봐서 받아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집에 서옥을 만들어. 서옥에서 합방을 시켜. 얘가 낳잖아. 얘 낳고 장성할 때까지 뭐냐면 남편이 그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뭐야? 열심히 노동력을 제줘야 돼. 왜? 여자들 한 명 데리고 오잖아. 그냥 여성의 노동력 대가만큼 일을 해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성의 노동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서옥제 형태가 조선 중기까지 계속 가요. 16세기까지. 바뀐 게 언제 때죠? 17세기 이후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국가명은 이제 뭐냐면 고구려죠. 고구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예요? 책가죠? 네, 책가인데 이제 책가의 의미, 이건 이제 제가 7차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그, 사회경제에 의미는 시족적인 어떤 유풍이 잔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고구려 압박, 이런 것들, 한사군의 간섭,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뒷장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보기 전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상고사 끝났고, 좀 쉬었다가 고대사 부분 넘어갈게요.